올해 이슈 먼저 정치 분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이죠. 그리고 정치 분야를 함께 취재하고 있는 조재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 기자. 네. 먼저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네. 올 한 해 정치 분야를 그냥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하듯이 한번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 이런 큰 선거는 없는 그런 한 해였는데요. 네. 하지만 우리 그 정치 분야가 늘 그래왔듯이 바람잘 날 없는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선거법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혼란스러운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0대 국회를 두고 흔히들 역대 최악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만큼 그 표를 준 유권자 국민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는 21대 총선 이제 넉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난 17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선거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언제 정치권이 혼란스럽지 않은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탁 집어서 언급을 하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선거법 충돌 네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어떤 혼란스러움의 한 중심에 있는데요. 이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는지요? 네, 그 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여야가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패스트트랙 법안을 보자면 그 선거법 개정안뿐 아니라 공수처 설치법 그리고 네. 검경 수사권 조정법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네. 나머지 법안들도 서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가장 이해 충돌이 극심한 첨예한 대립을 하는 것은 역시 선거법이겠죠. 지금까지 봐왔듯이 한국당은 그 선거법에 대한 협상 자체를 거부해 왔었고 계속해서 강경하게 반대를 해오고 있고 나머지 그 4+1 협의체라고 하는 여야 정치권에서는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그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막바지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방금 말씀하신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내에서의 협상이라든지 토론을 이어가기보다는 주로 장외로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사실 제1야당이 이렇게 장외 집회를 계속하는 모습들은 과거에는 보기 힘든 그런 네.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한국당의 상황을 보자면 조금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한국당은 최근 몇 년 동안 사실 그 당 지지율이 바닥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고 네. 그러면서 당시 당대표였던 홍준표 대표가 물러났었고요. 그리고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6개월 이상 이끌어오면서 한국당은 어떤 지지율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네. 그러면서 올해 2월에 그 전당대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네. 현재 황교안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어떤 그 국회 내에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장외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서울 광화문이 대표적입니다만 전국을 돌면서 순회 집회를 하기도 했고 또 보수파를 다 모은 그런 대규모의 집회를 서울에서 열기도 한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말이죠. 네. 보수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렇게 대중동원을 하는 장애패 같은 걸 잘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더구나 이제 더 이번에 이런 보인 모습들이 조금 생경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강경 일변도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다른 당하고 협상보다는 일체 협상을 중시하고 점점 더 오히려 강경 일변도로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의외적인 모습인데요.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장애 그 집회뿐만 아니라 삭발 일례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단식까지 했고 그런 그 강경 일변도의 투쟁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월요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까지 어떤 극우 세력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집회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극우화되는 경향들은 사실 지난 2월 그 전당대회 때부터 사실 조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1야당의 대표를 뽑는 그런 전당대회였는데 사실 온갖 막말
뭐 욕설이 난무가 있고요. 네.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이 극우들의 놀이터가 됐다 이런 지적까지 받았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은 사실 그 황교안 대표의 어떤 특수성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가 되긴 했지만 그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니까요. 네. 원내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황 대표는 뭐 국회의원이 목표가 아니라 대권을 노리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당내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 어떤 그러한 면들이 이 장외 집회 또 강경 일변도의 투쟁에 집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저는 보면서도 계속 이게 정말 본인이 꿈꾸는 그 맨 마지막 목표를 향해 가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황 대표가 그 이후에 보여준 당직자 교체 그리고 이후에 있던 주요 당직자의 임명 과정을 봐도 이런 강경 일변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황 대표의 독주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황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며칠 있지 않아서 뭐 당 사무총장이나 그런 그 임명직 주요 당직자들이 전원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를 인적 쇄신이라는 명분으로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보자면 황 대표 측근인 사람들, 초재선 의원들이 대부분 자리를 네.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그 인적 쇄신을 요구했던 김세연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았던 한국당은 뭐 수명이 다한 정당이다. 모두가 불출마를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네. 그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마저도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당내 투톱이라고 불리는 원내대표 선임 과정에서도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그 연임을 이야기하면서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묻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고위원회에서 경선을 주장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경원 대표가 물러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 어떤 그런 황 대표에 대한 독주에 대한 그 반발, 견제 심리가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새 그 원내대표를 뽑았는데 5선의 심재철 의원 그리고 런닝메이트로 나선 그 김재원 3선의 김재원 의원이 이 정책위 의장으로 뽑히는 어떤 그런 독주를 견제하는 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 두 사람의 사실은 선출을 두고도 독주의 견제인가 아니면 친정 체제의 확립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지금 뭐 그 공천 과정에 보면 조금 더 구체화될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공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네네. 근데 하나 아쉬웠던 것은 뭐 저 말고도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치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해결하라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아놓고 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최근에 벌어진 정치 양상은 뭐 대통령은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한 표현이라서 뭐 굳이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뭐 말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보기에는 한국당이 장외로 나가니까 크게 맞불 성격으로 또 다른 서초동이나 이런 데서는 또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또 다른 맞불 집회가 열렸어요. 이게 뭐 국회 내에서의 정치 형태가 아니고 거대한 여론이 장외에서 충돌하는 것 같은 양상을 보였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광장에서 우리가 뭐 촛불을 들고 이런 그 이제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그런 형태들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최근에 볼 수 있는 독특한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 그 조국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우리는 그 검찰의 개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여중생의 중학교 당시의 일기를 네. 보기도 했고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데 11시간이 넘는 네. 굉장히 긴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직 장관에 대해서 저 정도라면 뭐 일반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러면서 서초동 그 중앙지검 앞 도로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들어서 검찰 개혁을 요구했는데 9월 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주최 측 추산이긴 합니다만 모여든 인파가 150만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서는 굉장히 그 위기감을 느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서도 한국당은 이 맞불 성격의 집회를 준비를 했고 그 역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마치 이게 어떤 그 누가 여론의 힘을 민심을 얻고 있느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새 대결의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그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자유한국당 쪽에서 집회는 약간 관제 데모에 가깝지 않냐는 이런 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그렇지만 사실 약간 그런 조짐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일들 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사실 그 관제 데모라고 하는 것은 한국당에서 먼저 얘기를 한 건데요. 서초동에 그렇게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이니까 한국당에서 동원된 관제 데모다 이렇게 이제 해서 뭐 의미를 깎아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하지만 추후에 확인된 것들은 어떤 그런 그 동원된 인원들은 한국당에서 한 거죠. 한국당에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그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회, 전국 조직인데 거기에서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동원해라. 뭐 국회의원이 있는 곳 없는 곳 이렇게 구분해서 뭐 100명, 200명, 뭐 더 많게는 뭐 250명 이렇게까지 동원하라고 했는데, 네. 거기 구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뭐 심지어 이제 서울 집회 참가할 때 사진을 촬영해서 몇 명 왔는지 보여주고, 또 끝나고 나서는 또 몇 명이 왔는지 촬영해서 보여주고, 이런 네. 굉장히 동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총선 공천을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피로감도 느끼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 공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어떤 씁쓸한 한 단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수는 이런 방식의 대규모 야외 집회 동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네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동원, 네. 동원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할당된 인원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것도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공천. 정치인의 네. 목표는 공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이런 동원 나간 것도 다 공천을 위해서 뭐 공천받기 위한 거다라는 걸 일반 뭐 국민들도 다 뭐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뭐 그 현재 20대 국회는 그 지난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치러진 그런 국회였고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뭐 사상 초유의 그런 사태를 겪었고, 이 대선에서 한국당이 참패를 했죠. 네. 그 이어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역시나 참패를 했고요. 물론 한국당은 지금도 그런 그 탄핵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촛불 전국 이후에 굉장히 올랐던 민주당의 지지율도 사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년 총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에서는 이 정권을 더 연장하려는 어떤 그런 시험대,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이 정권을 되찾기 위한 기반을 갖추는 게 내년 총선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선거법, 게임의 룰이라는 이 선거법 개정에 서로 이 목숨을 내놓고 싸우듯이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지지도가 사실은 그 탄핵 정국에서 받아왔던 동력을 거의 이제는 소진해 가면서 네. 지지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말 지지인지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대안이 없어가지고 무당층으로 있는 것이나 뭐 진배 없는 수동적인 민주당 지지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 흔히 말하는 TK라고 하죠. 대구 경북 지역의 관전 포인트랄까요? 그건 어디에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지역이 아니라 사실 전국적인 판세를 보자면 그동안 가장 흥미가 없었던 지역이 네. 대구 경북이었죠. 그렇죠. 뭐 네. TK라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너무나 결과 예측이 이제 쉬웠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 김부겸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네. 또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에 민주당으로 복당해서 현재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2명이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 아직까지도 그 민주당의 지지세가 굉장히 약한 곳이다 보니까 이 다음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 2명을 뛰어넘는 더 많은 당선자를 낼 수 있느냐, 아니면 과거처럼 한국당이 그 지역까지도 다시 되찾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지점에 찾아올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이제 같은 색깔로 또다시 돌아갈 것이냐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뭘까요? 뭐 역시 선거는 구도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시기적으로 보자면 지금은 그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절반을 지난 시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치르는 선거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정부 중간 평가, 네. 심판의 어떤 그런 성격이 강한데, 사실 그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사실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과거 이제 정부와는 달리. 네. 그리고 탄핵을 치르고 난 뒤에 어떤 그 한국당의 현 그 20대 국회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정부에 대한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1야당에 대한 심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그 지점에 있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석 달이 남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각 정당들에서는 이 어떤 전략으로 구도를 만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이 정부 여당에서는 현재의 지지율을 더 높일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야당들의 공격에 무너지느냐, 이러한 구도 싸움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만 이 구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수가 얼마나 같은 대우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구도에 있어서의 큰 또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보수가 어떤 형태로 통합이 되거나 또 통합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얻는 반사적인 어떤 힘에 있어서의 어떤 준비의 수월함 혹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 자당의 정치적인 지지도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이 기대를 거는 가장 큰 부분을 보자면 이제 지난해 지방선거의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대구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는 뭐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구를 통해서 시의원을 배출을 한 그런 상황이고 또 기초의회에서도 수성구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이 그런 이제 성과를 냈는데요. 그러다 하지만 이런 그 지방선거의 결과는 앞에서 살펴봤던 어떤 그 탄핵 정부 촛불 민심의 여파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 혼자 스스로의 힘만으로 얻어낸 성과로 보기는 되게 힘든데요. 네.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금 그 각 당마다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뭐 한국당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에서는 뭐 이제 최고의 그런 네.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총선 역시 뭐 민주당이 그동안 뭐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보수 아성에 대한 민주당의 도전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정 기자의 이 뭐 분석에 따르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쉽지 않을 하시는 겁니다. 거죠. 예. 네, 그러면 민주당 역시 어차피 한번 이렇게 이전보다 상황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으면 그냥 일반적인 공천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를 내는 것보다 신청자를 중에서 골라서 내는 것보다 중앙당 차원에서 아주 한번 해볼 만한 네. 중량감 있는 인사를 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요. 해보겠다는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 민주당에서는 동진 정책이라고 해서 그 대구 경북 뭐 PK 지역 강원도 뭐 이렇게 해서 좀 중량감 있는 후보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사실 전략공천 1호로 거론됐던 인물이 김수현 전 네.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하지만 뭐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사를 하면서 지금은 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뭐 김수현 카드는 아직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들을 대구 경북에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언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시간이 얼마 남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뚜렷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민주당 그 대구시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전략 공천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출마할 후보는 많다. 과거에는 뭐 후보가 없어서 출마할 후보가 없어서 지역구에 후보 없이 뭐 거의 이제 다른 당에서 무혈 입성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누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으로 나온다면은 득표율 15%를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고 그렇게 되면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로서의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이 해볼 만할지 정말 이 두 지역구라도 지켜낼지 아니면 그걸 넘어설 수 있을지는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구도의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 네네. 보수에 대해 통합 네네. 혹은 뭐 보수가 어떻게 연결을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좀 난망해 보이기도 합니다. 보수 통합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뭐 사실 보수권을 보자면 뭐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겪어왔고 또 정당으로 보자면 뭐 자유한국당도 있지만 우리공화당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보수당도 있습니다. 사실 보수당이 지금 선거에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은 총선도 총선이지만 그 네. 이후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네. 그 대선에서 승리를 하자면 사실 한국당 기준에서 보자면 오른쪽에 있는 우파들을 흡수할 것이냐 아니면 좌측 중도 쪽으로 외연을 더 확장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네. 당연히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럼? 예, 당연히 대선으로 가자면 중도층 폭이 넓은 쪽을 이제 네. 더 흡수해야 될 텐데 그 지점에서 사실은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한국당 뭐 지금 최근에 봤던 어떤 그런 폭력적인 집회라든지 뭐 태극기를 든 그런 집회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힘든 어떤 쪽으로 한국당이 방향을 잡고 가느냐 네. 이렇게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뭐 다음 달 되면은 그 새 보수당이 다음 달 5일 공식 창당을 하겠다는데 어떤 그런 보수당이 창당되고 난다면
보다 이렇게 보수 통합이 될런지 아니면 선거만을 위한 연대로 끝날지 어떤 좀 더 구체화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구도도 그렇지만 선거하면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뛰는 선수, 훌륭한 선수가 들어와야지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적 쇄신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이거의 내막은 뭐 어떻습니까?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 뭐 다선 의원 그리고 뭐 초선 의원들까지도 불출마를 하면서 인적 쇄신에 밑거름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구 경북만 보자면 단 한 명도 불출마를 하겠다, 뭐 인적 쇄신에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대구 경북은 그 인적 쇄신 물갈이의 뭐 무풍지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이 폭풍 전야와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인적 쇄신의 기준으로 뭐 영남권의 다선 의원이 거론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의 이 공천 파동 책임,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묻는데 대구 경북 의원들을 보자면 사실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의원들이 사실 뭐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 본격적인 공천 작업이 시작되면 좀 더 이렇게 나타나겠지만 현재 그 한국당의 현역 의원을 50%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자주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누구를 내더라도 당선이 쉬운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교체를 해야지 그 50%의 비율을 맞추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수가 옷을 벗게 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우리 지역에서 물갈이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다선 의원들이 나오고 또 중진 의원이 되어야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은 뭐 분분합니다만 현역 의원이 다수가 교체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기준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적어도 우리 최소한 전체에서도 50% 교체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기준에 합당하는 의원이 많은 우리 지역은 최소한 50% 이상은 훨씬 더 될 거라는 생각이신군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치로 보자면 대구에는 뭐 75%가 교체가 됐는데 지난번에는 어떤 공천 파동에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였고 물갈이와는 좀 다른 문제였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책임을 묻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소한 50%는 넘어갈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켜볼 만한,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총선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결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목받고 있는 선거구는 어디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뭐 방금 언급했던 그 유승민 의원의 뭐 동구을, 그리고 조원진 의원이 있는 달수구 병도 보수관 후보들의 대결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는 곳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있는 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수성구 갑, 그리고 홍일학 의원의 북구을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이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곳인데 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자마자 거기에는 한국당 소속의 예비 후보들이 뭐 줄을 이어서 지금 등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나 가장 핫한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동안 뭐 마지막 정치 인생을 대구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자주 언급한 홍준표 대표도 대구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비례 그 이제 선거를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지금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의 어떤 양당 체제가 균열이 생기고 중소정당들이 좀 더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선거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할 그런 관전 포인트들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 얼마 전에 그러셨죠. 나는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원한 대로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공산처럼 보이는 데는 정말 신청과 동시에 많은 인원이 등록을 하는 걸 보면서 관전 포인트가 어딘지를 활발한 선수들의 플레이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